제5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개합니다. 어제 기자들하고 전화했는데 기자들 괜찮아요? 안 오신 분들이 꽤 있네.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더니 141인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없었는데 어떻게 141이었어? 수고들 많았습니다. 좋은 시간 내줘서 고마웠고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의 대화 시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30여 명의 기업인들과 2시간 동안 애로사항도 듣고 정부의 입장도 아주 좋은 일이고 대통령이 잘하셨다.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투자 의욕을 진작하는 일로 진작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기업이 의욕과 자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또 기업도 자기만 잘하면 정부가 나를 돕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정부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는 속 시원한 대답을 몇 마디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기업인들의 반응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문제, 거대 노조의 문제 등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이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는데 기업은 일자리 창출 그 자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일자리 창출에 도구로 옥죄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의 기회를 만들었을 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의 기본 취지입니다.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일자리 만들라고 옥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주겠다. 무엇이 애로냐? 노동개혁을 해주겠다. 규제개혁을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정부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친기업적인 마인드로 돌아선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수족을 붙인다면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은데 이 추운 겨울에 와이셔츠 바람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꼭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기온이 바깥 기온이 영하였거든요. 산책을 하면 전부 다 오바를 두툼하게 들고 쓰고 또 뭐 커피통을 들고 나섰는데 밖에 기온은 영하인데 청와대 안은 얼마나 덥길래 참석자 모두가 위통 다 벗어붙이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회의를 하는지 청와대 행사 연출 담당자들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엄동산 안에 떨고 있는 서민들 생각도 좀 하고 연출할 걸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선거 개혁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1소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결론 없이 24일 전체 회의 여부만 결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문제로 지루한 공방만 건넸습니다. 원내 1당, 2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 불가만 외칠 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난 12월에 5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제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주십시오. 여야 합의 정신을 충분히 설명해서 약속을 지켜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또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회 개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원 정수가 정이 어렵다면 현 정원에서 지역구 의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의원 정수 문제로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국 정치 역사에 오래도록 큰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양당은 의원 정수 유지와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실한 답을 즉각 내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탈원전 일방 통행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명확한 법적 지위, 전문성 결여 등의 논란이 많았던 공론화위원회가 몇 번의 여론조사 끝에 내린 결론을 수의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면서 어설픈 통합만을 남겼습니다. 특히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리 5물고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누차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청와대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문제에 대해서 당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의 주장이 이처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에 30년 넘는 공론화 과정이나 여러 차례의 국민 투표를 거쳐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문재인 정부처럼 졸속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다가 작년에 발생한 전력난으로 인해 원전 2기를 재가동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놓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국가적 큰일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주장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수급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의 구성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여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없애지 말고 시대를 역행하는 정교조를 없애야 되느냐. 내년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018년 2차 정책 협의회 합의문에 따르면 초등 원어민 교사제도 축소나 폐지를 서울시 교육청이 정교조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조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어민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영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해 4월 영어 보조교사 파견을 원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교조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어민 영어 교사 파견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영어 실력이 원어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게 핑계입니다.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는 건 원어민 영어 교사가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정교조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이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가질 기회마저 박탈하는 건 정말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탐욕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주유수당 최저임금이 포함되면서 현대차 노동자 중에 연봉이 5,600만 원인데 최저임금 미만이 6,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두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월별 지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노조가 이런 합의를 안 해줘서 만약에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이 지급이 되면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은 9,600만 원입니다. 현대차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은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평균 연봉 8,300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귀족 노조를 보호하는 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현대차 노조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9,600이 되면 하청 일용직 더 쥐어짜고 차값 올라서 고객들 호갱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결국은 반청년, 반서민, 친민주노총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그 탐욕을 버리고 문재인 정부는 더 빨리 소득주도 성장 폐지 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기업인들 문재인 대통령 미팅에 대해서 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래 사람에게 책임 넘기지 말고 규제개혁 총대를 직접 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들의 미팅이 거의 하나만 한 걸로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밝힌 최저임금 동결이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제인들도 쇼에 동원만 되고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경제인들이 건의한 규제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입법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한 규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면 박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총리에게 맡겨놓으면 임기 내내 신문만 하고 규제개혁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진 최대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규제개혁 촉구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국회 입법은 바른미래당이 도와주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인기입니다. 서울대 의대만 간다면 어떤 행위도 서슴없이 하고 부모도 친구도 인정도 없고 오직 하나의 목표뿐입니다. 체육계 또한 금메달만 딴다면 인간적인 굴욕이나 폭력, 성폭력까지 모두 눈 감아주는 또 하나의 캐슬입니다. 스포츠 캐슬만의 비밀을 평생의 심석희 선수가 폭로하자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힘을 얻어서 유도계의 신유용 선수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신유용 선수는 심석희 폭로 이전에 지난 3월 성폭행한 코치를 고소를 했습니다. 사건이 방배경찰서에서 특상경찰서로 넘어가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다시 경찰로 그리고 10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한답니다. 7달 동안 신 선수는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고통 속에서 지인들에게 참고인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코치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안희정 전 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어린 선수가 코치를 따랐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이면 잘 타이르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테니스계의 김원희 선수는 11살 때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년 우연히 가해자가 여전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대한체육회 문체부 광주여성의 전화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여성의 전화에서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2년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코치는 10년 징역을 받았는데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4.1필 미루다가 1년 반이 다 되어서야 가해자에게 징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투운동이 덜불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도 흐지부지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들의 과정을 보면 누구보다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피해 선수들을 도와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한체육회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감싸주고 순간만 모면하면 그 다음엔 버젓이 선수들을 가리키는 이 악습의 중심에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이기영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오가며 떠올리기도 싫은 일들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입을 더욱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힘들고
힘들고 지난한 일이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캐슬벽은 한 사람이 쳐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무너집니다. 김석희 선수가 작은 금을 내놓았습니다. 신유영 선수도 거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용기에 힘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있다면 큰 소리로 알리고 참고인도 되어주고 정인도 되어주십시오. 진정한 스포츠인이라면 이제 침묵의 카르텔을 풀고 스포츠 캐슬벽을 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굶은 상처를 터뜨려서 구름을 뽑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과거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공연음란죄로 바꿔서 형량도 낮춰달라는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에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구체적인 죄명과 양형을 언급했습니다. 엄격한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회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종훈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차장은 당시 문용선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이를 알리고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내용입니다. 이에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 조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 사무지휘 감독 권한을 남용해서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고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최초에 부탁한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였는지 권력자들의 뒤치다거리를 위한 사법부였는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 논의와 함께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부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의 청년 정당으로 출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시청을 찾아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체제,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 청년들의 관심과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질문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더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층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꿈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을 셀 수도 없는 정도라고 해서 스스로를 N4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정도입니다. 청년 세대의 좌절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째 20대의 고용률만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2배 이상인 9.5%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의 실질 실업률은 22%로 다른 세대의 2배나 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내면화되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그러니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 세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당의 전국 청년 대학생위원회가 워크숍을 통해서 청년이 직접 만든 법안을 당에 전달해온 바 있고, 바른 토론 배틀을 개최해서 오직 실력만으로 인재를 평가하여 청년 대변인 2명을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해서 모인 4,560만 원의 금액을 청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에는 많이 부족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부터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정당으로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재창당 수준으로 당원 당규를 마련하고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치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년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영입하겠습니다. 먼저 당의 정책연구원인 바른미래연구원 내 청년 정치학교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부의원께서 부장을 맡아 활동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 비전위원회를 신설해서 전국 청년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당의 청년 정당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준석 최고위원과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같이 참여할 것이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조직체계를 발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원장 공모와 202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모든 제한을 폐지하고 가산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는 아직 청년층의 참여와 선정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청년층이 바른미래당의 정치 참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꿈을 이뤄야 대한민국이 바른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정당 바른미래당은 청년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려 그것을 국회 내에서 직접 제도화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부산에 내려갑니다. 오후 5시 반에는 부산 서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손다방이 열리고, 이어서 6시 30분에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규탄하는 국민 불꽃 집회를 개최합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승자독식 양당제를 이제는 촛불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부산 경남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개최하는 이 대회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경제정책,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의를 드리고. 예. 좀 전에 청년 비전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당이 청년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됐고요. 첫 행사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로마들을 배부하는 주제로